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75 정순 씨 인생의 일생일대의 위기와 반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숙 씨가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연을 함께 시청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나이 75.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복도 많다고들 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남편은 평생 술 담배도 안 하며 집 밖에 모르던 양반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가장 고마웠던 건 내 고질적인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아이를 못 낳아 시어머니께 씨 없는 수박 소리를 들으며 소복 입고 쫓겨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내 남편 기석 씨는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 잘못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탓이니 그만하세요. 그 눈물겨운 사랑에 나는 평생을 남편의 발 닦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배려와 사랑은 나를 서서히 죽여가던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50살도 안 된 나이에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부엌 바닥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시절, 남편은 퇴근길에 늘 내가 좋아하는 국화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정순아, 고생 많지? 내가 다 알아. 자식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 탈바꿈하곤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지켜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대가 끊기게 만든 죄인이라는 생각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 시장통을 이잡듯 뒤져서라도 구해왔고 남편의 와이셔츠는 늘 칼날같이 다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 믿었으니까요. 결국 결혼 5년 차 되던 해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정순아, 우리 입양하자. 당신 닮은 예쁜 아이 데려다가 우리 셋이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도 아이가 생기면 당신 구박 안 하실 거야. 그 제안은 나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의 무시와 멸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 뒤 남편은 어디선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눈도 제대로 못 뜬 작고 여린 생명이었죠. 남편은 아는 분 소개로 아주 귀한 인연이 닿았다며 아이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오직 민수에게 맞춰졌습니다. 내 배로 낳지 않았다는 미안함, 그리고 나를 위해 입양까지 결단해 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나는 민수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남들은 입양하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나는 동네 누구보다 비싼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학원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볼 때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라며 끔찍이 아꼈고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남편의 듬직한 어깨와 부드러운 눈매를 닮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양했다더니 어쩜 그렇게 아빠를 쏙 빼닮았냐며 신기해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부모 자식은 살면서 닮아가는 법인가 봐요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아이가 어떻게 저토록 남편의 걸음걸이부터 웃는 모양새까지 판박이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검소했습니다. 본인 옷 한 벌 사는 법이 없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을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 전략 정신이 모두 우리 가족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 믿었기에 나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아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민수가 다 효도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남편은 늘 내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나를 철저히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나는 70평생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효자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한 남편은 존경받으며 퇴직했으며 나는 그 곁을 지키는 현모양처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옛날 동료들과 낚시 모임이 있다거나 고향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주말마다 1박 2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고생한 남편이 노년의 취미생활이라도 즐기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짐을 챙겨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수 아빠. 웃으며 배웅하던 내 등 뒤로 남편이 어떤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지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순진하고 멍청했던 믿음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에도 내 손을 꼭 잡으며 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게 나를 두고 먼저 떠나는 미안함인 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민수랑 나 잘 살게요. 죽어가는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내가 했던 그 약속이 지금은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목숨보다 소중한 서류가 들어있다던 그 낡은 007 가방.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내 7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거나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엄마 배고파요라며 투정을 부렸을 텐데 이제 그 커다란 집엔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더군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에어 실종될 것 같았지만 문득 서재 구석 금고 속에 들어있던 그 낡은 007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그 가방을 마치 자기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아꼈습니다. 정순아, 여기엔 우리 가족의 미래와 민수의 앞날이 담긴 소중한 서류들이 들어있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때 민수랑 같이 열어봐라. 그 유언 같은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이 우리 몰래 비상금을 모아뒀거나 민수를 위해 물려줄 금싸라기 땅 문서라도 넣어둔 줄 알았습니다. 죽어서까지 나랑 자식 걱정뿐이었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의 촉감이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져 한참을 쓰다듬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숫자 다이얼을 맞추고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순간 나는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이자 내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내 눈을 찌른 건 낡아서 노랗게 변색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 맨 윗장엔 민수 입양 신청서가 아닌 어느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왜 남편이 원본으로 가지고 있지? 의아한 마음에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민수, 출생일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산모 성명칸에 적힌 이름은 내 이름 이정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박미숙이라는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 내 고향 후배이자 남편이 대학 시절 죽고 못 산다며 쫓아다녔다던 그 첫사랑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수는 입양아인데 왜 박미숙이 나온 거로 되어 있지?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서류 아래를 들춰보니 더 기가 막힌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편지 뭉치였습니다. 빛바랜 편지 봉투마다 남편의 정갈한 글씨체로 미숙에게
나의 영원한 사랑 미숙이에게라고 적혀 있더군요. 평생 나에게는 정순아라는 무뚝뚝한 부름 외에 단 한 번도 다정한 연설을 써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편지를 꽉 쥐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인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수가 오늘 민수 100일 잔치 잘했어. 정순이가 불임이라니 정말 하늘이 우릴 도운 것 같아. 걔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 민수를 자기 핏줄보다 더 귀하게 키우고 있어. 멍청한 정순이 손에 민수를 맡겨두니 마음이 놓인다. 나중에 민수가 크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우린 보란듯이 합치자. 조금만 참아줘. 편지를 읽는 내내 헛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민수를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불쌍한 입양아로 위장시켜 내 품에 던져준 것이죠. 나는 40년 동안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자식을 내 죄책감을 씻어줄 소중한 보물인 줄 알고 똥기저귀 갈아가며 상전처럼 모셨던 겁니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을 공짜로 키워주는 유모이자 자기들의 부도덕한 사랑을 가려줄 완벽한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떨며 가방 안쪽 비밀칸을 더 뒤졌습니다. 거기엔 통장 서너 개가 들어있더군요.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박미숙과 기은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은은 누구일까? 남편의 이름 한자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통장 옆에 놓인 사진첩을 펼친 순간 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민수를 빼닮은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목마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무장해제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우리 집에서 고작 1시간 거리인 옆 동네 신도시였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낚시 간다 옛 동료들 모임 있다며 집을 비웠었죠. 나는 그저 공무원 생활에 지친 남편이 노년의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쿨러에 얼음을 채워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통에 담아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웃으며 배웅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깎아준 과일을 남편은 그 여자와 그 집 딸아이 입에 넣어 주었겠지요. 내가 다려준 옷을 입고 그 여자의 침대에서 잠을 잤겠지요. 가방 밑바닥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준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외제차 등록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아낀 돈들이 모두 그 집 구석으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나는 남편의 연금을 아끼려 내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믿어온 내 인생이 거대한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아들 민수가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씻기고 먹여 키운 내 아들 아니 그 여자의 아들인 민수 말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수를 불러 이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올 말이 내 영혼을 완전히 도륙낼 마지막 비수가 될 줄은 말입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 다이얼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는지 모릅니다. 겨우 연결된 통화음이 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모를 거야.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랑 같이 속은 걸 거야.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았어도 민수만큼은 늘 내 곁에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내 거친 손을 잡아주던 효자였으니까요.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007 가방 속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나를 보고도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엄마 결국 열어보셨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냥 평생 모르고 사셨으면 편했을 걸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민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탓하는 서늘한 질책이었죠.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너 이 사진들, 이 서류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입양이 아니라 그 여자 박미숙이 낳은 자식이라는 거 너 알고 있었냐고. 내 비명 섞인 물음에도 민수는 무심하게 손톱 끝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주말마다 나 데리고 그 동네 가셨거든. 거기 가면 나 낳아준 엄마도 있고 내 여동생 기은이도 있었어. 우린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이동산도 가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고.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 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말마다 남편의 낚시 가방에 얼음을 채우고 과일을 깎아 보낼 때 내 아들은 그 가방을 들고 진짜 엄마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때 내 아들은 그 여자 집에서 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던 겁니다. 엄마가 나 키워준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혈연이라는 게 무시 못하더라고. 나 낳아준 엄마는 나 볼 때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맨날 나한테 너는 내 희망이다. 너밖에 없다면서 부담만 줬잖아. 솔직히 엄마랑 있는 것보다 그쪽 집 식구들이랑 있는 게 훨씬 편했어.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70평생 내가 쏟았던 사랑과 헌신이 녀석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가짜 엄마의 집착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도 다 말씀하셨어. 그쪽 엄마랑 기은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사둔 아파트랑 상가는 그쪽으로 넘기기로 합의했어. 엄마는 지금 사는 이 집이랑 연금 나오니까 부족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엄마가 여기서 난리치면 나만 곤란해져.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내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내가 4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내 아들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해 먹은 남편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아들과 짜고 나를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내가 불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기 핏줄을 내 손에 맡겨 기르게 하고 나를 평생 죄인으로 살게 만들면서 뒤로는 자기들만의 완벽한 성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내 똥기저귀 갈고 밤새 열라면 업고 뛰고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버텼는데. 내 절규에 민수는 냉소적인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 엄마 죄책감 씻으려고 나 이용한 거 아니었어? 나도 피해자야. 엄마 밑에서 입양아인 척 연기하며 사느라 나도 피곤했다고. 이제 아버지도 가셨고 나도 내 갈 길 갈 거니까 엄마도 정리 좀 해. 아, 그리고 내일 기은이랑 미숙 엄마 올 거야. 아버지 유품 중에서 챙길 거 있다고 하니까 문 열어줘. 뻔뻔함에도 극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내 집 안방에 내 연녀와 그 딸을 들이겠다는 아들의 말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남편의 돈과 내 연녀의 눈물에 완전히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나는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진 낡은 유모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나는 홀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짜놓은 이 완벽한 연극 무대를 내 손으로 직접 불태워버려야겠다는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 말대로 정리해야겠지. 아주 깨끗하게.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민수는 내가 포기한 줄 알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남편이 간과했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지만 내가 물려받은 친정 땅의 존재와 내 성격이 한번 변하면 얼마나 지독해지는지는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007 가방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나는 내 70년 생애를 난도질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울 속의 나를 보았죠. 눈은 핏발이 서고 얼굴은 찰흙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의 정순이는 남편의 죽음에 통곡하던 가련한 미망인이었지만 오늘의 나는 내 인생을 도둑질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복수의 화신이었으니까요.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대문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더군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두 여자. 한 명은 내 고향 후배이자 남편의 첫사랑인 박미숙이었고 그 옆에는 남편의 코끝을 쏙 빼닮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007 가방 속에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사진 속 그 예쁜 딸 기은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내 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기 집인 양 사방을 둘러보더군요.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집이 참 여전하네요. 기석 씨가 언니 성격 꼼꼼하다고 늘 칭찬하더니 먼지 하나 없네.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말투였습니다. 누구더러 언니래?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내 고함에도 그 여자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기석 씨 가고 나서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기석 씨가 살아생전 약속한 게 있어서 확인차 들렀어요. 여기 서재랑 안방에 기석 씨가 따로 챙겨두라고 한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여자의 딸 기은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길게 말해. 어차피 이 집도 이제 정리해야 하잖아. 오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금고 열쇠 어디 있어? 내 아들 민수는 그 계집애의 물음에 순종적인 개처럼 서재로 안내하더군요. 여기 있어. 내가 어젯밤에 미리 찾아놨다. 민수의 배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의 유품을 아니 내 인생의 조각들을 그 여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시계, 금반지, 그리고 내가 결혼기념일마다 선물했던 고가의 만년필들을 챙겨 나오며 그들은 내 눈앞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사위 주면 딱이겠다, 그치? 응, 아빠가 이거 나 결혼할 때 주신다고 했던 건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철저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70평생을 그 남자의 아내로 살며 수발을 든 나는 없었고 오직 그들만의 진짜 가족이 남편의 유산을 분배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내가 박미숙의 머리채라도 잡으려 달려들자 내 아들 민수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엄마, 제발 품위 좀 지켜.
미숙 엄마도 기석 아버지랑 40년 넘게 마음 나누고 산 사람이야. 엄마만 아내인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밖으로 도셨겠어? 엄마의 그 딱딱하고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가 숨 막혀 하셨던 거 몰라? 내 아들이 내 가슴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내가 고지식해서 내가 불임이라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 내 인생의 모든 헌신이 순식간에 남자를 질리게 만든 집착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장롱을 뒤지고 내가 아끼던 보석함까지 열어젖혔습니다. 이 목걸이는 기석 씨가 작년에 언니한테 선물한 거네. 이거 사실 내가 골라준 건데. 언니 취향이 워낙 촌스러워서 내가 세련된 거로 고르느라 애먹었거든요. 박미숙은 내 목걸이를 자기 목에 대보며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너희들이 오늘 가져가는 그 알량한 폐물들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나는 조용히 거실 한구석에 놓인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정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정순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그 선산 땅이랑 건물 부지 지금 당장 처분 절차 밟아줘. 그리고 우리 집 변호사 좀 내일 집으로 보내줘. 남편은 치밀했지만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공무원 연금과 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시댁의 구박을 견디며 이 집을 지킨 건 친정아버지가 내 불임 소식을 듣고 불쌍한 막내딸 굶어 죽지 말라고 내 명의로 따로 빼두신 막대한 토지와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재산은 남자가 관리해야 한다며 내 인감도장을 가로채려 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것만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 지금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휘젓고 다니는 이 집조차 남편 명의가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내 명의로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내 집에서 내 밥을 먹으며 내 돈으로 내 연녀와 자식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나는 그들이 가방 가득 유품을 챙겨 현관을 나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미숙이 나가며 내뱉은 마지막 말이 내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언니, 집 비우는 날짜 정해지면 연락해. 우리 민수가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거든. 언니는 시골 요양원이나 알아봐.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미수가 민수야. 요양원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 들릴 거다. 내일 해가 뜨면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게. 나는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법정과 예전에 정리해둔 남편의 불법 증여 증거물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신분으로 내 명의의 담보를 잡고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주며 저지른 서류 조작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집 안방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 개선 장군처럼 빠져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0평생 남편의 기에 눌려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아들 민수 눈치 보느라 굽신거렸던 내 굽은 등이 그날따라 유독 시리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등 뒤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든든한 유산과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몰래 모아둔 그 인간의 추악한 비리 장부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입지 않던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법적 자문을 맡아온 김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죠. 거실 테이블에 놓인 007 가방 속 서류들을 본 김 변호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순 누님, 세상에. 기석 형님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두 집 살림을 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누님의 명의를 도용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편 기석 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과 지식을 오직 그 여자 박미숙과 그 자식들을 위해 썼더군요. 내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시댁에 고개도 못 들고 살 때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인감 도장을 몰래 빼돌려 우리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옆 동네 신도시에 박미숙 명의의 아파트를 사고 그 여자 딸 기은이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까지 대줬던 겁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남의 자식을 여왕처럼 키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믿고 안심했겠지만 나는 남편이 내 도장을 손댈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 서류들 보세요. 이건 남편이 내 대리인인 척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받은 근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지금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집. 원래 내 명의의 담보로 산 거니 당장 가압류 걸고 경매 넘길 수 있죠. 내 서늘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드님 민수 씨에게 증여된 일부 상가 건물들도 불법 증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길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미숙과 내 아들 민수에게 날벼락 같은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떠나가라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뒤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미숙과 그 딸 기은이까지 몰려왔죠. 엄마, 미쳤어? 미숙 엄마 아파트에 왜 가압류를 걸어? 당장 취소 안 해? 민수가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박미숙은 내 발치에 주저앉아 악을 쓰더군요. 언니,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어떻게 기석 씨가 남긴 마지막 안식처를 뺏으려 들어? 언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나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인간? 너희들이 나한테 인간답게 굴었니?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돈으로 공부하고 내 돈으로 아파트 사서 히덕거릴 때는 내가 인간으로 보였어?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였겠지. 나는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를 그들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친정 땅 담보 잡아서 산 거더라. 그리고 민수, 너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도 내 명에 도용해서 산 거잖아. 그거 다 내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박미숙의 딸 기은이가 빽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준 거예요. 할머니가 뭔데 뺏어가요. 그 소리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 그래, 내 아빠 맞지. 근데 그 아빠가 쓴 돈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다. 너 유학 갈 때 쓴 돈, 매달 용돈으로 받은 수백만 원. 그거 다 내가 콩나물값 아껴서 모은 내 재산이야. 이제 그 돈 다 토해내야 할 거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훑어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 집조차 엄마 명의였다고?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 거라고 했는데. 아들의 멍청한 질문에 나는 가차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내 집에 얹혀 산 식객일 뿐이었어. 공무원 월급 뻔한 거 몰라? 그 돈으로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해? 다 내 친정에서 받은 재산으로 허세 부린 거지. 이제 이 집도 내가 팔아버릴 거야. 너희들 오늘 밤 안으로 여기서 당장 나가. 엄마, 갈 데가 없어. 미숙 엄마 아파트도 가압류 걸렸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민수의 절규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박미숙,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내 남편 무덤 옆에 가서 텐트라도 치고 살든가. 아참, 너희들이 어제 가져간 유품들.
그거 작물로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다. 곱게 돌려주면 선처는 해줄게. 그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천국인 줄 알았던 그들의 세상이 단 몇 장의 종이 뭉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하나하나 무너뜨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기석 씨가 죽고 나서 그 여자와 아들이 내 집에서 쫓겨나던 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허무함은 잠시뿐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는 오직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살았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녹조근 정훈장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아들 민수에게는 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 가식적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남편의 재직 시절 서류들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07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장부 때문이었죠. 거기엔 남편이 공무원 신분으로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세탁해 박미숙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전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박미숙 명의의 상가 건물을 저렴하게 분양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자 배임이었습니다. 정순 누님, 이 사실이 밝혀지면 돌아가신 형님의 연금 수급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누님도 연금을 못 받게 되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까짓 연금 몇 푼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내 돈으로 그 여자랑 그 자식들이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느니 다 같이 망하는 게 속 편해요. 그 인간이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명예라는 가짜 껍데기를 내 손으로 다 벗겨버릴 겁니다. 나는 먼저 남편이 평생 몸담았던 시청 동료들과 퇴직 공무원 모임인 상록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남편의 2집 살림 증거와 혼외자 민수의 존재 그리고 내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남편을 성인 군자로 추앙하던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평소 남편의 청렴함을 칭송하던 지역 신문사에도 제보를 넣었습니다. 존경받던 퇴직 공무원의 이중생활, 40년 기만극의 전말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자마자 남편의 이름은 지역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나는 박미숙의 딸 기은이가 다니는 직장에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기은이는 남편의 인맥과 내 돈으로 세워진 어느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나는 그 기관의 감사실에 남편이 재직 시절 압력을 행사해 딸을 부정 취업시킨 정황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기은이는 그날로 직장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불륜녀의 자식, 부정 취업자라는 낙인이 찍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내 친정 오빠의 말 안 듣는 인맥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에게 연락해 민수가 저지른 배신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내가 민수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내 땅까지 담보 잡아서 그쪽 집에 퍼준 놈이야.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요양원으로 꺼지라더군. 내 말을 듣고 분노한 오빠는 즉시 민수의 상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친구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더군.
우리 그룹사 거래처에서도 말들이 많아. 민수는 회사 내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고 예정되어 있던 차장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박미숙의 좁은 아파트그마저도 가압류된 상태인에 얹혀 살던 민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오빠한테 말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줘. 나 이 직장에서 잘리면 끝이야. 하지만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랬지? 혈연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내 진짜 엄마랑 진짜 동생이랑 같이 그 끈끈한 혈연으로 뭉쳐서 잘 살아보렴. 박미숙은 매일같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기은 이마는 살려줘. 그 애가 무슨 죄야. 그 여자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안방에서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시끄럽다며 끄라고 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남편의 기호에 맞춰 숨죽여 살던 공간에서 나는 이제 내 취향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덤가에는 부정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각종 혜택은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박미숙에게 건넸던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을 불법 증여로 묶어 국세청에 탈세 제보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뺏어간 재산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막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짜 행복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처절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박미숙과 민수 그리고 기은이. 그 세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좁은 방구석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남편이 꿈꿨던 두 집 살림의 완벽한 조화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지옥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던 당신들의 진짜 가족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게 바로 당신이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야.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내 아들 민수와 그 여자 박미숙은 이제 더 이상 울며 불며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더군요. 내가 가압류를 걸고 직장까지 건드려 숨통을 조이자 그들은 내가 가진 친정 재산을 뺏기 위해 가장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현관 비번을 누르고 당당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내가 다 기록해뒀어. 007 가방 열고 헛소리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 유품을 작물로 신고한 것도 다 치매 증상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녀석은 나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정신병동에 가두거나 치매 안심센터에 입소시키고 내 명의의 모든 재산 관리권을 자기가 가져오겠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제는 내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 드는구나. 내 말에 민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거야.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어. 근데 엄마가 먼저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잖아. 이제 법적으로 엄마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노인네가 될 거야. 박미숙 엄마랑 기은이도 이미 증인으로 서주기로 했어. 며칠 뒤 실제로 법원에서 정신감정 명령과 가사조사가 나왔습니다. 박미숙과 기은이는 조사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더군요. 우리 언니가 기석씨 죽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두 집 살림을 했다며 우리를 괴롭히고 밤마다 벽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한 우리 조카 민수 재산까지 다 뺏으려 하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실 나는 민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해 집안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죠. 민수가 내 음료수에 정체 모를 약을 타려던 모습, 박미숙과 기은이가 거실에서 이 할망구 빨리 요양원에 쳐넣고 건물 팔아서 나눠 갖자며 낄낄거리던 대화, 그리고 민수가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기 위해 브로커와 통화하던 내용까지 모조리 녹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사 조사관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터졌습니다. 박미숙은 조사관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는 신용을 하며 언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자꾸 나를 때려? 라며 자해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거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이 거실에서 세 사람이 내 인감 도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때려 부수며 나를 발로 차고 빨리 죽어라 이 노인네야라고 욕설을 퍼붓던 영상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TV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관님 보셨나요?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제 아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친모를 치매로 몰아 감금하려 했고 저 여자들은 공모해서 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정신 감정서와 그동안의 녹취록을 조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민수와 박미숙 일가는 존속협박 및 재산 취득 목적의 감금 예비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민수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나는 그 비참한 외침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던 날 나는 그들이 발악하며 판 구덩이가 결국 그들 자신을 매장하는 무덤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기석 씨가 40년 동안 공들여 세운 가짜 가족의 탑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007 가방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방 속에 남은 건 그들이 감옥에서 치러야 할 죗값에 대한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박미숙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고 민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기은이 역시 부정 취업이 확정되어 파면되었습니다. 70년 인생을 도둑맞은 대가로 받은 것은 그들의 파멸이었지만 내 가슴 한구석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던 민수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단 한 조각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나타난 민수의 몰골은 처참하더군요. 대기업 과장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던 번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수복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쪽 엄마랑 기은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나 여기서 나가면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 민수는 여전히 나를 돈줄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존속 협박과 폭행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하려 비굴하게 굴었죠. 나는 차가운 유리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나를 치매로 몰아 감금하려 했던 그 순간 내 아들 민수는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의 자식일 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양 소송 접수증과 상속인 결격 사유 확인서였습니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성씨를 쓸 자격도 내 재산에 손을 댈 권리도 영원히 사라졌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진짜 엄마 박미숙이랑 같이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살아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럼 내 퇴직금이랑 아파트 계약금은? 그거 다 압류당하면 나 정말 끝이야. 나는 대답 대신 옆방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박미숙이 앉아 있었죠.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할망구야. 내가 그러고도 기석 씨 아내야? 내가 우리 애들 인생을 망쳤어. 죽어서 기석 씨를 어떻게 보려고 이래. 나는 그 여자의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수가 걱정 마라. 나 죽어서 내 기석 씨 만날 일 없으니까. 그 인간 묘지 어제 내가 파묘해서 화장해 버렸거든. 유골함은 어디 잡동사니 버리는 창고에 처박아뒀으니 너희들 나오면 거기서 찾아가든지 말든지 해라. 박미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 기석 씨는 그 여자에게 신이자 안식처였을 텐데 그 흔적조차 지워버렸다는 말에 영혼이 나간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내 딸 기은이 말이야. 걔가 다니던 직장에서 파면된 건 알지?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걔가 사귀던 그 부잣집 약혼자 집안에도 내가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거야. 불륜녀의 딸이자 부정 취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서 당장 파혼 통보를 보냈더구나. 내 딸도 이제 너랑 똑같이 길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될 거야. 박미숙은 유리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기은이는 건드리지 마. 걔는 아무 죄 없잖아.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죄? 내 70년 세월을 비웃으며 내 돈으로 공주처럼 자란 게 바로 죄야. 너희들이 누린 그 모든 사치가 내 피눈물이었다는 걸 이제 내 딸이 온몸으로 배우게 될 거다. 면회실을 나오며 나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이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단 1원도 손에 쥐지 못하게 하세요. 남편이 빼돌린 모든 자금은 불법 증여로 환수하고 저들이 살던 집의 집기 하나까지 다 경매로 넘기세요. 아, 그리고 민수가 예전에 4명에 도용해서 받은 대출금들. 그것도 민수 본인이 평생 갚아야 할 채무로 확정짓게 조치해 주시고요.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독 푸르더군요. 70평생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 아들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성을 떼버리고 내 친정 성씨를 되찾기 위한 개명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석의 아내도 민수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007 가방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추악한 증거들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으니 이제 그 가죽 껍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가방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가짜들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내 집에는 그들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집을 올수리하고 화사한 꽃들로 마당을 채울 생각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영원히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 완벽한 절연과 내 인생의 진정한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감옥 동기들과 어울려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동안 나는 내가 가진 재산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일 테니까요.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박미숙이 구치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내 생애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75년 평생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양아인 줄 알았던 뱀 같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굽었던 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선산 땅과 건물 부지들을 정리해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맡겼고 내 이름 석자 이정순으로 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사장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출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선 민수와 박미숙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더군요. 1년 전 대기업 과장과 세련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같은 옷차림의 얼굴엔 그늘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당연히 내가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만은 민수 명의로 돌려놓았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차갑게 닫힌 철문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글씨였습니다. 내가 이미 그 집을 헐값에 처분하는 척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재건축 허가를 받아버렸거든요. 이제 그 집은 그들이 발을 들릴 수 없는 타인의 사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담장을 넘으려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녀석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죠. 우리 엄마 집이야. 내가 이 집 아들이라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 집 주인은 이정순 씨라는 분이 아니고 법인 소속입니다. 한 번만 더 오시면 무단침 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박미숙이 살던 신도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이미 경매로 넘어가 다른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아파트 복도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집이야. 기석 씨가 나한테 준 내 집이라고.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출소 첫날부터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창립 기념행사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죠. 물론 귀빈으로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그들이 내 찬란한 성공을 밑바닥에서 지켜보게 하려는 잔인한 초대였습니다. 행사 당일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나를 보고 그들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화사한 실크 한복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수많은 내빈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나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촌스럽고 고지식한 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미숙은 행사장 안전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정순 언니, 나 좀 봐. 우리 민수 밥도 못 먹고 있어. 제발 돈 좀 빌려줘. 민수 역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살려줘.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그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죠.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미숙아. 너희들이 그랬지? 내가 돈 나오는 기계 같았다고. 이제 그 기계 고장 났단다. 너희들이 빼돌린 내 돈들 국세청이랑 법원에서 다 환수해 갔으니 이제 너희 손엔 단 1원도 남지 않았을 거야. 나는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들 발치에 던져 주었습니다. 이건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밥값이다.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 내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내 변호사단이 너희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증거들을 더 내놓을 테니까.
민수가 지폐를 주우려 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박미숙은 그 딸 기은이가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통곡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내가 지난 70년 동안 느꼈던 배신감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좁은 단칸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늙어갈 것입니다. 남편 기석 씨가 설계했던 그 추악한 두 집 살림의 결말은 결국 모두가 서로를 증오하며 죽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반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오직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며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며 나는 창밖의 노을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007 가방에 담겨 있던 그 어두운 비밀들이 이제는 완전히 타버려 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내 이름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이정순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즐겨라.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박미숙과 민수 그리고 그 딸 기은이가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짐승처럼 원망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내게 흥미로운 뉴스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불순물이었고 이제는 깨끗이 걸러내어 하수구로 흘려보냈으니까요. 나는 오늘 내 이름 이정순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70년 넘게 나를 옥죄던 기석의 아내라는 굴레를 법적으로도 완전히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의 흔적이 단 1%도 남지 않도록 집안의 가구부터 벽지까지 모조리 바꿨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집안에 천박하게 무슨 꽃이냐며 질색하던 화려한 양랑과 수국을 마당 가득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꽃들에 물을 주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건 남편의 가스라이팅이었고 헌신이라 믿었던 건 내 불임에 대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노예 근성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꽃들처럼 내 영혼도 75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007 가방 손잡이 부분에 달려있던 작은 가죽 태그였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죠.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화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겨두었던 마지막 서류 몇 장과 그 가죽 태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남편의 이름이 까맣게 오그라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가요, 기석 씨. 당신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추악한 비밀들,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제로 만들어 날려보내줄게.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내 일과는 온전히 나를 위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오전에는 장학재단에 들러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내 뒤에 있단다라고 써줄 때마다 내 품에서 뱀처럼 자랐던 민수에게 주지 못한 진짜 사랑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는 기분이 듭니다. 오후에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유화 그림을 배웁니다. 캔버스 위에 붉고 노란 물감을 덧칠할 때마다 흑백 같았던 내 지난 세월이 원색의 화려함으로 덮여가는 것 같아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가끔 주위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사장님 혼자 적적하지 않으세요? 아드님 소식은 좀 들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 인생에 이제 가짜는 필요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 생애 가장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바로 나 자신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내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 보약을 다리던 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최고급 차를 우려내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던 시간에 나는 내가 입고 싶은 화려한 드레스를 고릅니다. 오늘 밤 나는 공항으로 향합니다. 남편이 007 가방에 숨겨둔 사진 속에서 내 연녀와 다녀왔던 그 유럽의 휴양지들을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내 의지로 더 화려하게 즐기러 갑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나는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순아, 75년 동안 남의 인생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펼쳐질 너의 진짜 인생을 축하해. 비행기가 이륙하며 몸이 붕 떠오르는 순간 나는 드디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기나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내 허물 때문에 숨죽이며 가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악의는 반드시 파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75세의 이정순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들을 과감히 털어내세요.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찬란한 봄날일 테니까요. 비행기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면서도 참 예뻐 보였습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가짜를 태워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저 정순이의 이 두 번째 인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